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동아시아사 11번째 강의 국제관계의 다원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 시간까지만 해도 이 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이 중국의 이 중원 왕조가 주도하였다면 오늘은 이 새로운 북방 민족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동아시아의 이 외교 질서를 이 주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재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에서 당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이 5대 10국의 또다시 분열기가 시작됩니다. 이 분열기를 이 송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중국을 통일해서 이 분열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. 이 5대 10국의 혼란기에 실은 이 중국의 북방에서 이 유목민족들이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거란이나 서아, 여진과 같은 이 유목민족들이 성장했던 것이죠. 그래서 비록 이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긴 하지만 이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열세를 보이면서 이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당시의 국제 질서의 이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시의 국제 질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송나라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송나라의 건국을 살펴보면요. 이 송은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5대 10국의 분열을 통일해서 이 건국한 국가입니다.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무장 출신이고요. 당시 전쟁에서 이 활약을 하면서 이 절도사로 승진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 절도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절도사 출신까지 올라간 조광윤은 이 자신이 모시고 있던 이 군주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성을 건국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자신이 모시고 있던 군주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자신이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. 이러한 조광윤의 건국 과정은 실은 본인에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이 조광윤은 그러한 일이 본인에게는 생기지 않게 이 송나라의 정책 방향을 정합니다. 그것이 바로 이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인데요. 이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 말 그대로 이 무인 실력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책입니다. 그 내용은 이 절도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. 이러한 문치주의 정책의 결과로 이 송나라의 군사력은 굉장히 약화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는 북방 민족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고요. 이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니까 이 북방 민족들에게 이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결국에는 이 금의 공격으로 수도인 이 카이펑이 함락되게 되고요. 북속은 멸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송에 남아있는 황족이 이 남송을 세우고 이 항저우를 도읍으로 삼게 되는데요. 그것을 우리가 이 남송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금과 굴욕적인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정통 중국의 왕조였던 송이 이 이민족 왕조였던 금나라에게 이 신하로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.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이 금나라 부분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이 송나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송나라를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북방민족들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거란입니다. 이 거란족들은 이 5세기경에 등장을 해서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부족별로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거란족을 통일하고 국가를 세운 것이 이 야유라보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야유라보기가 부족을 통합한 후에 나라를 건국한 것이
바로 916년의 일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이 북방민족들은 쌤이 여러 차례 언급을 많이 했지만 이 뭉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. 그래서 이 거란은 당 제국 붕괴 후에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. 처음에 발해를 정복하고 그리고 5대 19개 혼란기에 이 중국에 진출해서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이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. 이 연운 16주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지도는 11세기의 동아시아의 지도인데요. 이 송나라가 이 중국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북쪽에서 거란, 거란이 나중에 이 요로 이름을 바꾸죠. 그래서 이 요가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 그러한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.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은 이 만리장성의 이 이남에 있는 땅으로서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.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이 땅을 계속 차지하려고 하고요. 이 송나라는 계속 이 연운 16주를 되찾으려고 하면서 이 요와 송가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겨났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요나라는 이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고려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고려를 굴복시킨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이 송나라와의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이 송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요. 결국에는 이 송나라가 이 굴복하면서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. 그래서 이때가 1004년인데요. 암기하기도 쉽죠. 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있었던 지명입니다.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맹약을 이 요와 송이 맺었기 때문에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부르고요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건 이 송나라가 거란과의 전쟁을 겪은 이후에 이 자신들의 열세를 인정하고 요나라와 이 약속을 한 것인데요.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송해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 송해 황제가 형이 되고요. 이 요의 황제가 아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비록 자존심만은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송은 요의 해마다 비단 20필, 은 10만 냥을 보낸다. 그리고 이 양국의 국경은 형 상태로 한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돈을 통해서 이 송나라가 이 평화를 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요가 송나라보다 우위를 보일 만큼 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요나라가 이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.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통치 방식을 이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라는 걸 시행하면서 이 유목민을 통치하는 방식과 이 농경민을 통치하는 방식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고유의 통치 조직은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죠. 그리고 이 한자를 변형하여서 만든 이 거란 문자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요의 정책들이 성공하면서 이 요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은 거란의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나타낸 표인데요. 이 북면관제는 이 자신들의 고유의 부족을 통치하는 방식이고, 이 남면관제라고 하는 건 이 새로 정복한 농경민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 본인들의 방식과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거란 문자인데요. 여러분들 요거 무슨 글자인지 알겠는가요? 잘 모르겠죠?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, 실은. 이 글자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한자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.
이 한자를 이 변형해서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거란 문자는 아직 해독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다고 하면 한번 이 해독을 해보면 아마 이 최초의 해독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으로 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화는 티베트 계통의 이 탕구투족이 세운 국가인데요. 2038년에 이 이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을 통합하고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. 당시 지도에서 서화의 위치를 보면 이 송나라의 이 북서쪽에 있으면서 이 송나라를 계속 압박하게 되고요. 이 서화가 위치한 지역은 이 서역과 교류할 수 있는 비단길이 지나가는 길입니다. 이 루트를 서화가 장악하면서 서화는 이 국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. 이 송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. 이 서한은 이 비단길을 장악해서 동서무역을 주도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. 이 송나라는 이 서화가 정말 골칫거리였는데요. 이 서화와 이 5년간 100만이 넘는 대군을 투입하고 국가 총 예산의 60%를 투입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요. 결국에는 이 패배하면서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이 서한은 이 송과 군신 관계를 맺는 대신에 이 송으로부터 은과 비단을 제공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송나라는 이 자존심은 지키긴 했지만 이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한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서하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인들의 문자를 사용합니다. 이것이 바로 이 서화 문자라고 하는 건데요. 여러분들 이 무슨 글자인지 알겠는가요? 굉장히 복잡하죠.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서화 문자도 바로 한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서화 문자는 여러분들 지금 해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다음으로 이 여진, 즉 금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배웠던 이 거란이나 서화도 굉장히 강국이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이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이 여진인데요. 이 여진은 이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진독을 통합해서 1115년에 건국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건국 이후에 이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요. 이 송과 연합을 해서 이 요를 정복하게 됩니다. 이 송은 이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이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 이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이 금나라를 끌어들여서 요를 정복하게 되는데요. 이 일종의 이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이 EJ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요를 정복한 대가로 이 송나라는 이 금나라에게 이 막대한 양의 세패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. 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금나라가 이 송을 멸망시키고 화북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것을 바로 이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. 참고로 이 정강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 황제의 이 연호였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송나라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황제의 동생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왕조를 유지하게 되는데요. 그게 이 남송이고요. 이 남송과 더불어 이 고려 이 서화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군신 관계라고 하는 건 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. 근데 이 남송이 이 금나라에게 신하로서 무릎을 꿇은 걸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 중원의 왕조가 이 이민족의 왕조에게 이 신하를 칭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중국의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이고요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송나라의 외교를 이 구려결국의 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
그리고 이 금나라도 앞에 북방민족들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이 독자적 전통을 유지해 나갑니다. 그 모습으로는 이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통치 조직인 이 맹한 모국제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새로 정복한 농경민들은 이 주연제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고유한 문자인 이 여진 문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이 지도는 12세기경의 동아시아의 모습인데요. 이 금나라가 이 중국의 화북 지역까지 이 차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밑에는 이 남송이 있는데요. 이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면서 이 송나라 황제는 실은 이 금나라의 군대에 포로로 잡히고 말고요. 송나라 황제의 동생이 이 밑으로 피난을 와서 이 남송을 세우면서 이 송나라의 왕조를 유지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정강의 병과 관련된 자료인데요. 정강 2년, 그러니까 이 정강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황제가 제정한 연호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 3월 27일에 금은 이 상왕 휘종을 위협하여 북방으로 연행하였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왕이라고 하는 건 이 중국에서는 황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 황제 지위를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동생에게 넘기고 자신은 이 상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. 그래서 이 휘종도 마찬가지로 이 금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당신의 황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상왕이 되었던 것이죠. 이러한 상황을 금나라가 이 북방으로 연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4월 1일 큰 바람이 불어 돌멩이가 날리고 나무가 꺾어졌다라고 하죠. 그래서 뭔가 국가에 큰 안 좋은 일이 있을 징후가 보였던 것이죠. 그래서 금은 이 흠종 및 황후, 황태자를 데리고 북방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 굴욕적인 역사의 기록인 것이죠. 그리고 이 화면은 여진의 이 맹한 모국제를 나타낸 것인데요.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전통적인 이 부족민 사회는 이 맹한 모국제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새롭게 정복한 이 농경민 사회는 이 주연제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일모국이라고 하는 건 이 300호를 이 일모국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일맹한이라고 하는 건 10개의 모국이 일맹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총 3,000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 군사들을 이 100명, 그리고 여기서 이 군사들을 징집해서 그 우두머리를 이 맹한 모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행정이나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이죠.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금나라의 자신들의 이 부족민 사회를 다스리는 방식을 이 맹한 모국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거란과 마찬가지로 이 금나라는 이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시켜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여진 문자의 모습인데요. 여러분들 이 글자도 무슨 글자인지 알겠는가요?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한자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이 여진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 한자를 변형해서 만든 것이고요. 이 여진 문자는 아직도 이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.